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 주말 미국 코널에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요.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고요. 중국의 인권 그리고 대만 홍콩 문제 압박을 본격화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정상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일본과는 따로 회담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취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스가 일본 총리의 속내는 뭘까요? 그리고 한일 관계, 북한 관계, 그리고 중국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뭡니까? 워낙 방대한 양의 그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총 70항이고요. 어이구. A4 용지로 4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워낙 많은 부분들이 다뤄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G7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래도 크게 이제 5가지 분야를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경제 재건, 자유와 공정한 무역, 기후 변화, 가치 공유. 근데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두 분야에서 이번 그 공동성명과 G7 회의가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재건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고, 두 번째는 중국 견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한국이랑 둘 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재건 쪽에 보면은 G7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백신을 대부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들 국가가 2023년까지 최소 10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 내놓겠다라고 공동성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미국이 5억 회분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국은 1억 회분을 약속을 했고, 우리 한국도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해서 그 코백스 AMC에 올해 1억 달러를 공유하고 내년에는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거 외에도 주목할 만한 게 워낙 많아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건 미국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어젠다랑도 상관이 있죠. 되도록이면 해외 진출하고 한 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 내로 불러들이려고 하는데 법인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법인세율 낮은 곳으로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15%로 정하는 방안. 이건 앞으로 이제 G20 주요국 20회의와 또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통과가 되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많이 관심이 있는 이 녹색혁명 관련된 것.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내용인데요. 워낙 많은 내용들이 다뤄져 있고 특히 중국이 불편할 만한 내용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재조사해야 된다. 중국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예. 그거 외에도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또 홍콩, 대만, 또 중국이 비시장 관행을 하고 있다. 투명성이 없고 한 문제다라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는 지난번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도 공동성명에 들어갔습니다만 이번 G7 정상선언문에도 대만 이슈가 포함된 것은 처음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전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 4년간 워낙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를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고, 예. 그래서 2019년 프랑스에서 열린 G7 회의 때는 공동성명조차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다시 한번 미국을 포함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는데요. 이 회의에 한국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은 한국이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의 이 역량과 능력을 일단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은 3개 분야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보건,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와 재건의 분야에서 참석을 했고, 또 하나는 뭐 그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죠. 한국이 세계 2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또 방역의 여러모로 한국이 선도 국가니까요. 네. 두 번째는 열린 사회라는 그런 세션이 있는데, 거기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세션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G7 미국이 다시 한번 복원하려고 하는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리스 총리 옆에 바이든 대통령 옆에 그 사이에 대통령이 딱 있던데, 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이만큼 올라간 거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 외교부랑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해하기는 그 다자 협의체에서 사진을 찍고 의전을 하고 하는 거는 매우 신중하고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죠. 당연히 의장국이 가운데 의장국이 가운데 있고요.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좌우로 알파벳 순서로 좌우로 가거나, 아니면 참석한 정상들의 재임 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예. 재임 기간이 길수록 앞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리고 보통은 초청국은 근데 앞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정확하게는 그 사진을 찍을 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마 그 원칙과 이 의전에 따라서 결정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취재해가지고요. 예. 청취자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G7 정상회담에서 여러 정상들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이뤘는데, 예. 한일 정상은 만나지 못했어요. 회담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번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G7 회의 화면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영국의 남서부의 굉장히 시골에서 했더라고요. 네, 네. 그 장소 자체도 굉장히 좁은 데서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7개, 토탈 11개의 국가가 다 모인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이 계속 양자회담을, 정상회담을 이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한일 간에 그런 정상 간의 모임이 있으려면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나마 시간을 좀 떼어놓고 의미 있는 만남이 됐어야 되는데요. 이미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실무선에서 합의를 했다가 일본이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독도 영토훈련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그 보도가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스가 총리의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를 꺼리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그 스가 총리의 가장 관심은 도쿄올림픽이죠. 네. 이번에도 거기에 전력 투구해서 결국 공동성명까지 지지를 받아냈고요. 일본은 많은 걸 좀 얻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뭐 일본이 꾸준하게 얘기하는 게, 징용자 위안부 배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한국 정부가 안을 내라라는 그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국과의 이 만남을 좀 꺼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돼서 하나 더 우리한테 사실 관심 있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그 3국의 정상회담을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결국 안 된 거죠. 근데 그건 앞으로 뭐 다른 곳에서라도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이 징용자와 위안부의 배상 문제를 어떻게 보면 법제화를 해라, 한국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해라라는 게 그들의 요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두가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평행선을 가더라도 좀 만나서 한일 정부가 좀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소극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돌파할 뭔가 방안을 우리가 같이 궁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 지지를 얻어내면서 이제 관중도 입장하게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어요. 네.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가 많이 이뤘는데 네.
앞으로 이 일본은 어떻게 나갈 것 같습니까? 올림픽은 어떻게 할 것 같고 한국 관계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올림픽은 어떻게든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냥 하겠죠. 예,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해 보이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중을 어느 수준에서 수용을 할지를 고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이번에 G7의 결국 핵심 국가들인데 찬성을 한다, 지지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들은 다 선수단을 보낼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진행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보이콧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요. 글쎄, 뭐 보이콧 얘기가 그 감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또 스포츠 행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런 거를 이 스포츠 행사랑 연계를 하느냐도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부담이 되는 게 우리 또 이름 태극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나 보고 지난 4년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혹시라도 잘 못 되면은 그들의 그 노력에 대한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따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한일 관계는 이거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상회담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중국 압박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의미는 우리 정부 문 대통령이 참석했던 아까 세계 회의를 들어갔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두 번째 회의에 열린 사회라는 회의였거든요. 네. 거기서는 공동 성명이 따로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의아한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요. 전체 그 공동 성명이 있고, 근데 그 공동 성명에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특정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방대한 공동 성명에 뭐 거의 모든 항에서 중국을 겨냥한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과 비판의 목소리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국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예. 중국이 반발합니다.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거고요, 될 건지 예상하시는지요? 그리고 예. 우리 외교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뭐 중국의 반발은 중국의 오늘이 휴무일입니다. 공휴일이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반발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앞으로 굉장히 그 구체적인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는 조목조목 이미 반발이 나왔고요. 여러모로 한국이 명민한 외교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또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근데 더불어서 우리는 또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 북한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익을 또 찾아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분을 잘 조합을 해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뭐 반드시 중국 편을 들어라, 미국 편을 들어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사드의 교훈은 우리가 중국한테 보복을 받았다라는 게 우리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원칙을 늦게 정해서 우왕좌왕해서 실기하다가 뭔가 어려움에 겪은 그런 사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7598님께서 서방 세계의 힘의 질서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걱정입니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G7 정상들이 한반도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습니다. 성명서도 냈는데요. 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강경한 공동성명이 포함이 됐고요. 이 내용들은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때 발표된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얘기들이 다 들어간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외에도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들을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된다. 이 비가역적인 방식, 돌이킬 수 없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이것은 패전국한테나 요구하는 사안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 들어가 있죠. 네. 물론 그 마지막에는 미국의 대북 외교 준비를 환영한다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톤은 북한의 이 핵 문제에 대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반발하고 비판하는 성명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를 우리가 좀 분석할 만할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G7도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바로 좀 크게 반발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있었고 또 그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났고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기억들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뭐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긴 했죠. 공동성명에도 그렇긴 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이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인권 문제가 논의는 됐지 않습니까? 공동성명에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북한이 그 이후에 반발한 것은 개인 필명으로 김명철이라는 개인 필명으로 해서 나온 논평. 근데 그건 미사일 지침 폐지에 대한 문제 제기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아직까지는 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입장이 확고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북한이 그래서 이번 달 상순에 전원 회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회의가 진행이 되고 시작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 전원 회의에서 대미 정책을 비롯한 자신들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이 될지 부정적이 될지 둘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죠. 문 대통령이 G7 회의 마치고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네. 가서 어떤 성과, 어떤 일을 하시러 가셨어요? 유럽 국가와는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역시 코로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이냐. 이걸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유럽 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이 또 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세계 2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 국가는 또 나름대로 그런 기초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요. 그런 협력의 장을 공고히 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더불어서 이 이후에 경제를 재건을 할 때 이건 개별 국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계 국가 또 중심 국가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특히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해야 될 저개발 국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도 좀 같이 논의되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